TTN 108 독일의 러시아 정책, 시대 전환의 근본적 전략 변화,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 배제 안 한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2023년 6월 6일 수잔 스튜어트 국제정치에서 자이텐웬데는 전략적 사고를 개선하고 미래의 도전에 더 잘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은 이미 국가안보 및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전략 문서의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다. 러시아와 관련하여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제한된다. 첫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가까운 미래에 유럽과 그 너머의 상황을 상당히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둘째, 2022년 이후 선언된 원칙에 기초한 러시아 정책의 구상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위기 상황에서 나온 조치를 장기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4일부터 독일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은 베를린이 러시아의 목표와 이익 그리고 안보 영역에서 독일의 역할에 대한 초기 가정을 근본적으로 수정했음을 보여주었다. 독일은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고 러시아와의 대부분의 수입 및 수출을 중단했으며 러시아 연방과의 정치적 및 사회적 대화를 위한 다양한 형식을 종료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 지도부는 상당한 외교정책 변화와 함께 환경에서 중대한 사건에 대항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중요한 우선순위 재정렬이 있었다. 베를린은 안보와 국방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으며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재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 및 국제개발 분석에서 파생된 포괄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취해졌다. 따라서 중요한 다음 단계는 1. 러시아에 대한 이전의 잘못된 가정을 수정하고 2. 정책 영역 간 절충점을 고려하고 3.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4. 독일의 이전 러시아 정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신호를 대내외적으로 보낸다. 다음 분석에서는 포괄적인 전략의 윤곽을 그리기 위해 기존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 조치를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2022년 이후 추구하는 접근 방식과 독일 및 유럽연합의 특정 이익 사이에 절충안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표준이 되더라도 역동적인 국제 환경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러시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체제로 남아 가까운 미래에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러시아의 엘리트 계층과 사회계층 모두에서 굳건히 자리 잡은 사고와 행동 패턴으로 인해 지배적인 정치적 접근과 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러시아는
1991년 소련의 경우처럼 여러 국가로 분해되지 않을 것이다. 일부 탈퇴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불안정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예상과 달리 새로운 상태가 나타나면 여기에 설명된 접근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보안 및 방어, 억지력 제공.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러시아 공격은 푸틴이 모스크바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러시아 주도부는 주로 군사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전투 작전 중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 전쟁 범죄 또는 인권 침해에 무관심하다. 더욱이 러시아 엘리트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로 우크라이나와도 서방 집단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러시아 지도부가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러시아가 서방 국가에 대한 무장 공격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군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중기적 관점에서 서방 국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병력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모스크바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군사력 억지력은 러시아에 대한 정책의 안보 구성 요소의 핵심 요소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이는 필요한 경우 확실하게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독일 연방 방위군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 전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된 추가 자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누락을 보상하거나 독일이 앞으로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예상보다 높은 국방 예산, 관례적 절차의 신속한 점검, 방위산업의 생산력 증가를 지원하는 명확한 메시지, 전략 계획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연방 국방부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다가오는 국가안보 전략과 러시아에 대한 명확하게 표현된 정책을 통합하는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리소스가 연방 예산에 포함된다. 연방군의 개혁은 유럽 및 대서양 안보 정책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베를린은 이미 나토 영토의 동쪽 측면, 특히 리투아니아에서 독일이 나토 지원을 제공하는 기본 국가 역할을 하는데 크게 관여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억제에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 나토에 약속된 전투준비 사단에 필요한 자원으로 리투아니아의 지속적인 주둔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프랑스가 EU의 주요 군사 강국이자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EU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프랑스 독일 안보관계의 균열을 복구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흑해 지역에서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독일의 큰 역할도 구상되어야 한다. 확장된 나토 주둔의 맥락에서든 또는 다뉴브강을 따라 안보 목적을 위한 기반시설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말이다.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크기와 범위를 고려할 때 정보 서비스에 추가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발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토는 당분간 유럽과 대서양 횡단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프레임워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및 영국과의 지속적인 긴밀한 군사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적 발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안보 영역에서 유럽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은 독일과 EU가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유럽의 무임승차 범위를 크게 줄이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금까지 EU와 그 회원국은 미국이 안보 분야를 주도하도록 하는 경향이 너무 컸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군사 지원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강화해야 한다. 2022년 매우 느리게 시작한 무기 인도 속도와 무기 유행은 최근 몇 달 동안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상적으로는 독일과 EU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인 공세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키예프가 협상할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의 사후 지원 형태에서 능동적 형태로 이동해야 한다. 경제 영역, 분리 및 재정렬. 최근에 채택된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 분리 과정은 가까운 장래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제재 때문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잔인한 전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독일과 EU를 적으로 간주하고 수년 동안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토대를 훼손했다. 상호 이전을 통한 화해는 잘못되었다. 오히려 러시아에서 독일로 부패가 유입되어 돈 세탁 방지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자산 및 실소유권 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에는 나머지 독일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수출 및 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러시아 은행과의 관계를 끊고 러시아를 우회하기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를 재종하는 것이 포함된다. 유럽 수준에서 독일은 공동시장 내에서 EU의 경제적 회복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EU 회원국과 높은 수준의 경제적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EU 통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디커플링 전략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이 심화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서구,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두 블록이 계속해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블록의 통합은 독일과 EU의 추가적인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러시아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어야 한다. 부과된 제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들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침략과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2022년 2월 공격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데 러시아를 도운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이전의 제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효과를 감소시켰다. 완전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독일 경제 행위자들은 장기적인 제재에 대비해야 한다. 제재가 우회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고 고의적인 행동을 한 경우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해 보인다. 연방경제 및 기후행동부는 이미 이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EU 제재 특사 데이비드 오 슬리번의 노력과 결합될 수 있다. 에너지, 러시아로부터의 독립과 다양화. 최근 몇 년 동안 독일 안팎의 논쟁이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에 매우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는 러시아와 관련된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노르드스트림 1과 2 모두 러시아의 의도에 대한 잘못된 가정과 이웃 및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베를린의 목표는 러시아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다른 에너지 공급 업체로 전환한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계속 가속화하는 것이다. 노르드스트림 프로젝트는 에너지 영역에서 독일의 다른 행동과 함께 독일이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EU 파트너의 에너지 이익을 무시하는 국가라는 외부 인식에 기여했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의 탈퇴에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보다 강조된 다자간 접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공약은 베를린이 다른 EU 회원국 및 가입 후보와 함께 에너지 정책 계획 및 가능한 결과를 논의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독일은 이미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서 독립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에서 이웃 국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영역에서 구현된 조치의 논리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고소득 가구의 경우 장기적으로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 희생이 필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2년 늦여름 독일 시민 대다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했으며 이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48%가 제재의 효과를 의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법, 대화는 줄이고 책임은 더 많이. 정치적 자원의 주요 변화는 접촉 횟수와 범위의 급격한 감소로 구성된다. 이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협력이 중단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 근거한 결론을 나타낸다. 상대편이 독일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데 관심이 없고 대신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찌르려고 한다면 대화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궁극적으로 대표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합법적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한다. 따라서 상위 수준이든 하위 수준이든 관계없이 대화는 독일이 특정 결과에 분명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결과가 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례별로 대화를 허용하는 보다 기능적인 접근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 러시아 측에 대한 신뢰는 매우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합의만이 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가 협상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적 측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행동에 대해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압류된 러시아 자산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3천억 유로에 대한 의지에 대한 법적 우려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특정 사례가 선례가 아니라 예외에 해당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 전쟁 범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또는 국제특별재판소의 창설을 통해 가장 잘 수행되는지 여부는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문제이다.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은 러시아 대통령을 침략 이외의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국제법의 특정 요소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연방법무부가 이미 제안한 대로 부분적으로 국가적 틀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관심이 다를 뿐만 아니라 종종 국제법의 목표와 범위에 대해 단일 견해를 가진 수많은 남반구 국가들과 훨씬 더 집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사회, 커뮤니케이션 및 허위정보 퇴치. 사회 간 관계는 수십 년 동안 독일-러시아 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시민사회의 특정 부문에 대한 국가적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5년 동안 점점 더 문제가 된 지역에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었다. 모스크바는 이제 많은 독일 조직을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분류하고 제한을 부과했다. 시민사회 수준에서 관계 유지의 도전을 보여주는 한 가지 두드러진 예는 2001년 당시 총리 게르하르트 슈레드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작한 형식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화의 해산이다. 러시아 사회에서는 모든 러시아 시민을 동등하게 비난하는 집단적 죄책감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다양한 태도와 행동 내역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어느 시점에서 러시아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험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게 자신의 책임과 정권의 범죄성을 집단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러시아 사회의 광범위한 계층에 의한 그러한 인식 없이는 정권 유행의 유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유지될 수 있는지 보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이 독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독일 정부가 크렘린의 외교정책 행동과 러시아의 발전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전에 대항하는 독일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허위정보 문제는 의제에 남아있어야 한다. 독일 사회의 일부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선전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것이 제기하는 위험을 보다 명확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지적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접근 방식의 장단점. 위의 분석은 러시아 없이 새로운 유럽 안보 질서를 만들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법치 제도가 작동하는 민주주의로 변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프로세스는 수십 년, 아마도 몇 세대가 걸릴 것이며 선형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 위반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고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유럽 수준 모두에서 안보 및 방어 조치를 위해 재정 및 인적 자원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 경제 및 에너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리는 이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 러시아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미 여러 측면에서 현실이 된 위에서 설명한 러시아 정책은 한쪽에는 EU, 영국, 북미가 있고 다른 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새로운 블록의 출현을 촉진할 것이다. 이 양극 구조는 글로벌 사우스의 다양한 행위자와의 강화된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을 통해 더욱 미묘하고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축적된 서구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는 느리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모두에게 맞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의 특정 주요 국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설명된 접근 방식에는 독일 인구의 상당 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많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및 군사 장비의 지속적인 공급을 포함하여 독일의 재무장을 거부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더 큰 보안의 대가로 번영의 일부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모스크바와의 대부분의 상호작용을 배제하는 정책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이유를 설명하고 점점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것이 발전에 상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적절한 정책은 독일과 EU가 이미 주창하고 있는 규칙 기반 및 가치 중심의 글로벌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접근 방식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러시아 정책에 대한 합의는 베를린이 우크라이나와의 EU 동부의 다른 국가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동안 독일 정책은 모스크바의 편을 들어 너무나 오랫동안 이를 게을리했다. 수잔 스튜어트 박사는 SWP 동유럽 및 유라시아 연구부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